자, 이번 시간은 면적 산정 관련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대지 면적 얘기 좀 이따 보시겠고요. 자, 일단은 이 파트에서 출제가 됐던 것은 바닥 면적 얘기만 출제가 됐습니다.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돼. 그냥 요것도 심플하게 아주 단순하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제 바닥 면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간간히 출제가 돼요. 그래서 자, 일단은 포인트가 건축업 시행령에서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만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게 출제 포인트야.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올 때 점점점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틀렸고 산입하지 아니한다 오른편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다시. 건축업 시행령에서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만 A4 용지 2페이지 분량으로 쫙 써놨다고. 이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보너스 공간이다 이런 얘기예요. 바닥 면적에 산입하면 나중에 연면적에 산입하고 연면적에 산입하면 용적률 규제를 받게 돼요. 근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법이 돼 있다고.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시험 구문을 사놓으면 되게 간단해. 산입한다 틀렸다 산입하지 않는다 오른편. 이해되셨어요? 아니, 자, 법에서는 산입하지 않는 것만 이빠이 규정하고 있다고. 그럼 시험 지문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럼 오른편이라고. 산입한다면 틀렸고. 얼마나 쉬운데 이게. 이 양이 더럽게 많아갖고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 연구하느라고. 그래서 단순화시켜야 돼.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무조건 오른편. 현재 이슈가 될 게 이제 다락하고 노대. 이게 이슈가 돼요. 자, 일단은 이것도 이제 개념 자체를 가질 때 자, 다락은 바닥 면적에 산입할 거야 안 할 거예요? 또 생각하기 시작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가 됐든 간에 법에 나오는 것들은 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다락은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노대는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노대가 뭔데요? 모르지. 산입 안 하는 게 노대지. 단순화시켜야 돼. 다시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우리 건축업 시행령에서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만 규정하고 있다고. 그럼 법에 안 쓰여 있는 건 다 산입하는 거야. 시험 문제는 법에서 출제가 돼. 뭐가 나오든 간에 다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럼 노대, 다락,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다락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만 법에 규정을 하면은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 어떤 사람이 3층짜리 건물을 지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봐도 15층짜리 건물을 뽑아. 그리고 주장을 해. 저거 다락인데요 이렇게. 저거 다락인데요 라고 주장을 한다고요. 다락은 보너스 공간, 규제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법이 개판이 돼버려요. 아무도 법을 안 지켜. 그리고 주장을 해. 다락인데요 이렇게. 그래서 가짜 다락은 다락이 아니기 때문에 다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두 번째, 노대, 발코니 같은 개념입니다. 발코니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보너스 공간이에요. 그러면 발코니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만 규정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 사람들이 아파트 지어 분양할 때요. 발코니 6m 뽑아버려요. 그리고 나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왜? 25.7평짜리 아파트인데 실제로는 40평 이상으로 쓸 수 있거든. 6m 뽑았다고 쳐봐요. 확장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볼링도 치고 얼마나 좋아. 얼마나 낭만적이야. 그래서 가짜 노대는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이런 얘기라고. 무슨 얘기냐면 다락은 경사진 형태의 지붕일 때 1.8m까지만 어떻다? 다락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1.8m까지만 어떻다고요? 다락으로 해석을 해요. 경사진 형태의 지붕에 있어서 1.8m까지만 어떻다? 다락이다. 이것은 어떻다? 다락이니까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면 층고가 2m인 다락, 이건 다락이 아니야. 다락이라고 주장을 할 뿐이지. 그건 다락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다시, 다락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럼 다락의 정의가 뭐냐? 층고가 1.8m 이하인 것을 뭐라 부른다? 다락이라고 정의를 한다고요. 그러면 층고가 2m인 다락 이렇게 나오면 그건 다락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감 잡으셨죠? 자, 노대, 발코니 1.5m까지만 발코니로 쳐줍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을 때 1.5m까지만 외벽이 중심되어서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3m가 튀어나왔다. 그러면 1.5m 부분은 어떻다?
노대, 발코니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이런 얘기라고. 만약에 노대나 발코니에 대해서 어떤 규제도 하지 않고 노대, 발코니, 바닥 면적이 노대, 다락은 바닥 면적이 산입하지 않는다라고만 규정하면 건축법이 무너져 버린다고요. 다들 발코니를 뭐 6m, 7m, 8m 뽑아낼 거란 말이야. 그래서 발코니는 얼마? 1.5m까지만 어떻다? 발코니. 다락은 층고가 얼마? 1.8m까지만 어떻다? 다락. 그래서 정리하면은 무조건 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가 돼야 돼요. 그런데 산입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층고가 1.8m를 초과하는 다락. 이건 자 다락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하게 된다. 하나 더. 자, 발코니, 노대 1.5m 더 이상 튀어나오면 어떻다? 이 부분은 튀어나온 부분은 그건 발코니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되셨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라고. 자, 그럼 문제 테크닉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97페이지 1번 질문. 바닥 면적은 벽, 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뭔 소리인지 몰라? 패스. 2번 질문부터 X 나와 있어. 끄트머리 산입하지 아니한다. 맞죠? 맞죠? 네. 3번 질문 산입한다. 그런데 그 앞에 가짜 노대, 가짜 다락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틀렸어요. 그죠?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무조건 다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짜 노대, 가짜 다락은 다 산입한다. 이렇게 외우셨다고. 그러면 3번 질문에 산입한다. 그러면 그 앞에 가짜 노대, 가짜 다락이란 말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없으니까 어떻다? 이건 틀린 거라고. 4번 질문 끄트머리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 앞에 가짜 노대, 가짜 다락 없죠? 그러니까 오른편이야. 공동주택의 기계실 면적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라 끄트머리 산입한다냐 산입하지 아니한다냐 이걸로 시험을 보는 거라고. 그 다음에 5번 질문 산입하지 아니한다. 맞죠? 가짜 노대, 가짜 다락 없으니까 어떻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자, 6번 질문 끄트머리 봐야 돼. 산입한다. 그럼 그 앞에 가짜 노대, 가짜 다락이 있어야 되죠? 없으니까 틀린 거야. 5번 질문, 7번 질문 끄트머리 산입한다. 이게 가짜 노대 얘기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축물의 노대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노대의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의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맞는 거야. 1.5m 더 튀어나온 부분은 어떻다? 이것은 이 노대, 다락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다시 이게 뭔 소리냐면은 노대라는 게 건물이 있고요. 노대가 얼마? 1.5m까지만 인정이 될 수 있다고. 외벽에서. 근데 만약에 이 2m가 더 튀어나와 있다. 50cm가 튀어나왔다. 그러면 이 부분의 면적은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한다. 이런 얘기라고요. 다시 다른 거 다 떠나서 무조건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가 돼야 돼. 근데 산입한다라는 말이 있으면 그 앞에 뭐가 있을 수 있다? 노대 1.5m 초과해서 튀어나왔다. 또는 다락 경사진 형태 지붕에서 1.8m를 초과한다. 이것만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고 나머지는 다 어떻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어떻게 문제 푸는지 아시겠죠? 이걸 외워야 된다고. 지금 노대 다락의 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무조건 다 산입하지 않는 거예요. 종류가 하도 많아서 외울 수가 없어요. 개수가 한 50개 이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더스트 슈트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오른편. 무조건 산입하지 아니한다가 돼야 된다고. 이건 문장의 법조문의 구조를 보면 풀 수가 있고요. 이걸 외워서 풀 수는 없어요. 다시 머릿속으로 정리하라고. 무조건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가 오른편. 근데 산입한다가 돼도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노대, 발코니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이때는 경우에 따라 어떻다? 산입한다. 다락이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1.8m 초과 이런 전제에서 어떻다? 산입한다. 나머지 모르면 다 뭐라고요?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다 끄트머리 가서 산입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50개가 넘기 때문에 뭘 외우고 자식할 성질의 것이 아니야. 그냥 기계적으로 딱딱 떨어져요. 자, 이게 개별적으로 외워서 시험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해서 그렇게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 교재 197페이지 특례라고 해서 노대 등 끄트머리 산입한다. 경사진 형태의 지붕 1.8m 이하인 경우 산입하지 않고 1.8m를 초과하면 결과적으로 다 산입한다.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다 건축법에서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만 규정을 해놓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겠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연면적이라고 하는 걸 정리해 봅니다.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 대지 면적 먼저 볼까요? 자,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는 19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대지 면적은 뒤에서 또 한번 설명드릴까요?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자, 대지 면적이 20회 출제가 되고 그 후로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대지 면적은 하늘 위에서 봤을 때 가장 넓게 펼쳐진 면적, 이걸 정의하기를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설명을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건축선이라는 개념 때문에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자, 지금 대지 면적이라는 거, 도로는 기본적으로 폭이 얼마? 4m 이상이 돼야 됩니다. 뒤에서 따로 공부할 거야. 도로는 폭이 얼마? 4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동차가 교차 통행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도로 폭이 4m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양쪽에 대지가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대지하고요. 이 대지하고 도로의 경계선을 건축선으로 삼아서 건물을 짓게 되면 나중에 도로 확장할 때 건물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대지가 있다라고 전제가 되면 최소한 몇 미터? 4m는 미리 확보를 해두는 게 좋겠다. 그래야 대자 나중에 도로 확장할 때 건물 철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대지가 있고 도로가 4m를 충족을 못했다라고 했을 때 도로의 중심선에서 소요너비 2분의 1, 2m를 도로 소요너비 2분의 1, 2m를 수평 이동한 선을 뭘로 삼는다? 건축선으로 삼게 된다. 이게 이제 대지 면적에 관한 부분. 그래서 이런 모양의 대지에 있어서는 이 도로와 경계선, 그다음에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 면적은 대지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의미상 자동으로 필지 분할이 되는 거예요. 필지 분할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도로라고 치고 이게 도로선이고 건축선이 이만큼 후퇴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토지는 자, 이쪽 토지하고 이쪽 토지 두 개로 나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다? 대지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건물 지을 때 이 대지 면적은 없는 것으로 치고 어떻다? 건물을 지어야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해서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고 소요너비 4m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이때 건축선, 도로의 중심선에서 소요너비 즉 4m의 2분의 1을 수평 이동한 선을 건축선으로 삼게 된다. 하나만 더 이런 경우도 있네요. 한쪽이 경사지, 선로, 부지 등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4m가 충족이 안 됐다. 그리고 한쪽에만 대지가 존재한다. 그러면 간단하죠. 자, 이 경사지, 하천, 부지는 있는 쪽 도로 경계선에서 도로 소요 너비만큼 수평 이동시킨 선을 바로 건축선으로 삼게 되겠고, 건축선하고요, 이 도로 경계선 사이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하게 된다. 해서 결국은 이것도 필지가 분할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한다. 이게 이제 대지 면적 얘기인데 뒤에서 건축선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로 중요치 않아요. 이게 나중에 문제 하나 보시면 감 잡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 빼먹었구나. 지금 건축면적이라고 하는 거. 건축면적은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자, 건축면적. 자,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만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럼 시험 지문에 점점점은 건축면적에 산입한다. 틀린 편, 산입하지 아니한다. 옳은 편.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게 지금 마지막으로 바닥면적이 출제가 됐거든요. 바닥면적은 그전부터 쭉 나왔었는데 어쨌든 바닥면적 나왔으니까 건축면적을 물어볼 수 있다. 그래서 자, 문제 형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점점점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옳은 표현. 점점점 건축면적에 산입한다. 틀린 표현. 그리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 형태 박스 딱 쳐놓고 다음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끼리 연결한 것은 전부 이렇게 가셔야 돼. 무조건 다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만 법에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논리 구조야. 지금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만 규정하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가짜 노대, 가짜 다락을 제외하면 무조건 다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박스
학생 문제도 준비하실 수 있어야 돼. 다음 중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겉길이 연결하시오. 또는 산입하는 겉길이 연결하시오. 그러면 산입하는 것 하게 되면 노대와 다락 중 가짜 노대, 가짜 다락은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하고 나머지는 다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바닥 면적 문제가 지금 하나, 두 문제가 8년 동안 출제가 됐으니까 중요 쟁점 그 정도 보셨고, 그 다음 넘어가서 지금 이제 연면적 얘기라는 걸 보게 되는데, 이게 전에 이제 한번 나오다가 요즘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연면적. 자, 근데 워낙 기초가 되는 개념. 자, 보게 되면 연면적의 기본 정의라는 거,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다시요.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근데 아까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하층 면적은 소위 연면적 관련해서 나중에 용적으로 산정을 연면적에서 제외하는데, 일단은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 합계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바로 나오는 것은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 용적률은요, 위로 쌓아 올리는 것을 규제하는 것을 용적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층 면적은요,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 이 부분은 당연히 빠지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 건물 지을 때 어떻게 했었냐면, 대형 상가 이런 것도 한 20년 전 된 대형 상가 등을 보게 되면 지하 4층, 5층까지 주차장을 뚫습니다. 왜냐하면 위로 쌓아 올리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하층을 파게 되면 돈이 억수로 든다. 한 4배 든대요. 위로 한 층 쌓아 올리는 것도 밑에 한 층 파는 게 한 4배 정도 비용이 든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대형 상가 이런 것들 20년 전에 그 당시에는 법상 위로 쌓아 올리게 되면 무조건 용적률에 포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주차장을 위에 둘 수가 없고, 자,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가도 땅 밑으로 지하 5층, 6층까지 파서 주차장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이는 면적도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요즘에 이제 대형 마트들을 보게 되면 이마트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3층, 4층, 5층에 다 주차장 확보가 돼 있잖아요. 그게 용적률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보너스 공간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위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 밖에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그 외 대피 공간은 너무 길어서 안 나올 텐데, 피난 안전구역은 뭐냐면 초고층 건축물 또는 준초고층 건축물 등을 보게 되면은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초고층 건축물에 있어서 층고, 층수 30층마다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30층마다 어떻다고요?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롯데 같은 데 잠실에서 지었던 걸 보게 되면 30층 빈 공간이고요. 60층 빈 공간이고요. 90층 빈 공간입니다. 그럼 뭐냐면 화재 등이 발생하거나 등등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법상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돼요. 대신 이 법은 어떻다? 용적률 관련한 규제는 빼주게 된다. 어차피 못 쓰는 공간이니까 이런 것이 피난 안전구역 대피 공간. 그래서 문제를 구성할 때는 지하층 면적하고요, 지상층의 주차용, 이런 게 과거에 그림 그려서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서 용적률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될 텐데, 피난 안전구역 이런 얘기는 문장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겁나 길기 때문에 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4가지, 특히 3가지 정도는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서 제외되게 된다. 자, 그래서 바닥 면적을 계산할 때는요, 자, 여기서 나오는 거죠. 각층 바닥 면적 합계가 뭐가 된다? 연면적이다. 여기서 이제 거꾸로 치고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한 층당 바닥 면적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은 먼저 연면적을 계산해서 그 층수로 나누어 주게 되면 어떻다? 이 각층 바닥 면적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바로 지문 가지고 볼까요? 교재 198페이지. 자, 유치 찬란했던 문제죠.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지식을 묻는 거죠. 패턴이 아니에요. 앞소리 포함한다, 옳은 표현 포함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이건 지식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식을 물어보는 질문. 2번, 용적률 산정할 때 해당 건축물의 부속 용도로서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된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3번, 연면적은 각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용적률을 산정할 때, 자, 뒤에 피난 안전구역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해서 오른편에서 별 내용 없고요. 좀 오래됐죠. 이 문제 자체가 지금 23회 때, 24회 때, 23회 때 이런 때 출제됐던 주제. 요즘엔 잘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재 198페이지에 관련 기출 문제, 이 문제 상당히
까다로워요. 25회 때는 어떤 문제인데 겁나 길게 돼 있는데 바닥 면적은 얼마인가 나와 있죠? 문제 다 읽지 말라고 그랬어요. 문제 두 줄 넘어서게 되면 무조건 물음표 찾아보시라고 그랬어. 바닥 면적은 얼마인가 라고 돼 있어. 바닥 면적은 얼마인가. 자, 그래서 자, 내용을 보니까 대지 면적이 160제곱미터이고 자, 용적률이 15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이런 식이죠. 뒤에서 이제 공부할 텐데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자, 대지 면적에 대한 연 면적의 비율을 가리켜서 용적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걸 수식을 정리하면 이런 식이에요. 연면적은 뭐냐라고 했을 때 연면적은 대지 면적 곱하기 뭐가 된다? 용적률이라고 이렇게 수식을 잡게 됩니다.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 그래서 지금 이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연면적, 대지 면적이 160제곱미터이고 용적률이 얼마? 1.150%니까 1.5입니다. 그래서 얼마? 240제곱미터를 연면적을 뽑을 수가 있다. 자, 이게 이제 연면적 계산하는 방식. 그래서 다시 용적률은 대지 면적 분의 연면적. 따라서 연면적은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 상태를 보니까 지하 1층.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했었고요. 지상 3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상 3층이면은 자, 결국은 240제곱미터를 3층으로 나눠주게 되면 얼마? 한 층당 80제곱미터.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 주로 이제 연면적을 물어보다가 이게 이제 마지막 25회 때 구성할 때 갑자기 바닥 면적을 물어서 상당히 수험생들이 까다로웠던 문제에서 이 정도로 보셨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자, 계속해서 이어서 검토하게 될 주제 바로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 미쳐버리죠. 그래서 가설 건축물은 두 가지 이슈가 있게 되는데 하나가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라는 개념이 있고 하나가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우리 공부하겠지만 건축물의 건축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안이 경미한 건축물은 경우 신고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모두 다 신고 대상으로 봐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설 건축물 중에서 특수한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책에는 그렇다 치고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요 3층 이하 3년 이내 요것만 기억하셔야 돼. 자, 10년 넘었습니다. 마지막 출제가 된 게 3층 이하 3년 이내에서 3, 이걸로 외워서 끝내버려야 돼. 자, 가설 건축물에서는 나머지는 이슈가 안 되고 숫자만 포인트인데 나머지 몇 개 있어요. 다 필요 없고 3층 이하 3년 이내 해서 허가상 가설 건축물에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3층 이하 3년 이내라는 범주에서 다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3층 이하 3년 이내. 자, 이건 뭐 간단해요. 그리고 자, 이제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을 보시게 될 텐데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은 약 12개가 예시가 돼 있습니다.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자, 근데 이걸 외울 때도 이제 출제하는 기술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경일, 흡오, 비백이라고 외우셔야 돼. 경일, 흡오, 비백. 그래서 12개가 나열이 되는데 그 중에서 숫자가 있는 게 뭐라고요? 경일, 흡오, 비백이라고 하는 거. 경일, 흡오, 비백을 외우셔야 됩니다. 경일, 흡오, 비백 해서 사과고요. 해서 경비용 가설 건축물의 경우 얼마? 10제곱미터 이하일 때 축조 신고로서 가능하다. 그 다음에 야외 흡연실 용도 50제곱미터 이하였을 때 축조 신고로서 가능하다. 비닐하우스는요 100 이상이 됐을 때 어떻다? 바로 신고로서 가능하다.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시험에 떴어. 자,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의 종류 올바르게 틀리게 연결한 것은 그래서 이게 지금 4가지 정도가 숫자가 있고요. 8개가 숫자가 없다고 그러면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시험을 연 시험이다 보니까 경일, 흡오, 비백.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죠. 10제곱미터 이하라는 표현이 있으면 그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경비용 가설 건축물. 자, 50제곱미터 이하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어떻다? 야외 흡연실 용도. 그 다음에 100 이상이란 말이 들어가면 어떻다?
이때는 비닐하우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시험 문제 자체가 그냥 12개 중에서 무작위로 깔아버렸기 때문에 거의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경일, 흡업, 비백이라고 끊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숫자 없다고요? 해서 숫자 있을 때 다시 10제곱미터 이하라는 표현이 있으면 어떻다? 그 앞에 경비용 가설 건축물, 그 다음에 50제곱미터 이하 이런 표현 들어가면 어떻다? 야외 흡연실, 100제곱미터 이상 들어가면 어떻다? 비닐하우스. 딱 이 정도만 준비하는 거지 나머지 준비하실 수 없습니다. 해서 여러분 교재 199페이지 하단부 26, 8회 때 기록 관련 기출문제. 자,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숫자 보니까 전실련 견본주택 없죠? 모르죠? 숫자 없는 건 무려 8개는 해당되니까 그런가 보다. 두 번째 뒤에 100제곱미터인 것 앞에 비닐하우스 나와 있죠? 100제곱미터 이상에는 비닐하우스가 포함이 됩니다. 3번 20제곱미터인 것 나와 있죠? 이게 이상한 거야. 그리고 10제곱미터 아까 이하 같은 경우 뭐가 가능했었고 바로 경비용이 가능했고 50제곱미터 이하는 뭐가 야외 흡연실 용도. 그래서 3번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전혀. 경일, 흡업, 비백이라고 제가 숫자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런 문제는 12개 중에서 숫자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 싸움만 붙이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야외 흡연실 용도 앞에 50제곱미터 이하 해당이 되죠. 해서 결과적으로 2번 하고요. 그 다음에 4번만 알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의미 없어요. 해서 결국은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제로 기술을 보게 되면 경일, 흡업, 비백 숫자 있는 것만 가지고 쟁점을 삼아내고 있다. 숫자 있는 것만 가지고 쟁점을 삼아내고 있다. 그래서 경일, 흡업, 비백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답은요 3번이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 출제가 된다면 3층 이하 그리고 3년 이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정도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면 또 이제 짜증나는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거자 공작물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자, 건축법은 전반적으로 단순 암기예요. 2, 4, 6, 8, 30에서 자, 일정한 공작물에 대해서는 축조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해서 자, 축조 신고 2m를 넘는 옹벽 담장 나와 있죠? 숫자 외우고 항목 외우는 거야. 그냥 의미 없어요. 이건 나중에 좀 외워놓게 되면 제일 반가운 문제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하여튼간에 2m를 넘는 옹벽 담장. 옹벽이나 담장이 2m를 넘는 경우 지 멋대로 설치할 수 없고 축조 신고를 해야 된다.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6m를 넘는 굴뚝 기념탑, 각종 탑 시리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탑 시리즈는 이렇게 가는 거지. 자, 광고탑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얼마? 6m를 넘는 이라고 할 것. 그 다음에 8m를 넘는 고가수죠.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등으로서 외벽이 없는 거. 지하 대표 30제곱미터를 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어려워요. 외울 게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냥 이건 1, 3에서 외우셔야 돼. 2, 4, 6, 8, 30. 2m 넘는 옹벽 담장. 4m 넘는 광고탑, 광고판. 6m 넘는 각종 탑 시리즈, 굴뚝 같은 거. 그 다음에 8m 넘는 고가수죠.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등으로서 외벽이 없는 거. 30제곱미터 넘는 지하 대표. 해서 이게 지금 27회 때 30회 때 출제가 되고 말았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내니까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해서 바로 문제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00페이지 1번 문제 보니까 자, 건축법령상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해야 되는 공작물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2m 넘는 옹벽 담장, 4m 넘는 광고탑, 광고판, 6m 넘는 각종 탑들, 8m를 넘는 고가수죠.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중 외벽이 없을 것, 그리고 30제곱미터 넘는 지하 대표. 그래서 1번 보니까 탑 나와 있죠? 각종 탑은 광고탑을 재면 얼마? 6m를 넘었을 때만 축조 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가수죠? 8m를 넘을 것. 그 다음에 3번 광고탑은 얼마? 4m를 넘을 것. 그 다음에 답은 4번인가요? 옹벽 담장은 2m를 넘었을 때 축조 신고 대상이 되게 된다. 해서 답은 4번 뽑았고요. 5번 지하 대표 얼마? 30제곱미터를 넘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외우셔야 돼. 2, 4, 6, 8, 30. 건축법 파트는 사실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시험에 나온 것들을 그냥 분석을 해드리는 게 불구하고 단순 암기입니다. 자, 그 정도. 답은 4번이었고 2번 문제.
공작물을 답 4번입니다. 답이 오타가 있는 교재는 수정을 해주시고요. 4번으로 수정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건축 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분리해서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자, 신고해야 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아까 27회 때는 신고해야 되는 공작물을 고르시오. 이번엔 신고해야 되는 공작물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약간 변형을 하고 있어요. 자, 1번, 탑은 무조건 얼마? 6m를 넘는이 돼야 되죠? 광고탑, 광고판을 제외하면 6m를 넘는. 그래서 1번 통신용 철탑 8m의 요건 축조신고 대상. 옹벽 탐장, 아까 뭐였어요? 2m를 넘는 해서 축조신고 대상이고요. 3번, 굴뚝은 각종 탑이랑 같아서 6m를 넘는. 그 다음에 지하대표 30제곱미터를 넘는. 자, 그리고 광고탑은 4m지만 장식탑 이런 것들, 나머지 탑 시리즈는 얼마? 6m를 넘는 해서 답은 5번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냥 기계적인 부분이고 계속 반복하셔야 돼. 2, 4, 6, 8, 30에서 요 정도까지 보셨고, 그 해설 중에 2, 4, 6, 8, 30 그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셨고, 자, 대지 얘기는 뭐 생략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대상 행위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이 적용 대상 행위 중에서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은 용도 변경이라는 규제고요. 자, 건축과 대수선과 용도 변경 세 가지 묶어서 약 1년에 한 문제 구성하는 주제 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적용 대상 행위라고 해서 건축이라는 개념이 있고 대수선이 있고 용도 변경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해서 자, 건축하려면 기본적으로 허가 받아야 되고 나중에 경미한 건축행위는 신고만 해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게 뜨고요. 대수선도 기본적으로 허가 받아야 되는데 일정한 행위는 또 신고만 해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있고요. 나중에 용도 변경이 제일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건축 볼게요. 잘 안 나와요. 너무 쉽다고 보는 거예요. 자, 건축은 5개 개념을 묶어서 건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바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라고 해서 5개를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합니다? 건축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라고 해서 자,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롭게 건축물을 축조하는 거, 요거 신축 어렵지 않아요?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거, 요것도 신축. 그래서 부속 건축물이라는 게 뭐 화장실 같은 거 얘기하십시다. 화장실을 먼저 설치해놓고 주택을 건설했다. 요것도 뭐로 본다? 신축으로 보게 됩니다. 듣고 버리셔야 돼. 별로 안 중요하니까. 제가 예를 들어도 영향가 없어요. 증축은요,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나 높이를 늘리는 것을 뭐라고 한다? 증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건축 면적을 옆으로 펼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연면적은 위로 쌓아 올리거나 옆으로 펼치거나, 그 다음에 높이나 층수를 늘리는 것도 뭐가 된다? 증축. 이거 몇 번 들어서 알려야 되지. 이걸 생각을 진지하게 하실 게 안 된다고. 기초적인 부분은 대충 가셔야 돼. 그 다음에 개축이라고 하는 거. 키워드 뭐라고요? 철거하고 종전 규모의 범주 내에서 축조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개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고치를 개자예요. 재축은요, 멸실됐을 때 종전 규모 이하로 축조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재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이제. 옛날에는 간단했을 때는 출제가 됐는데, 이제는 너무 법조문이 지저분해져서 출제를 못합니다. 다만 뉘앙스만 아시면 돼. 얘는 옳게는 낼 수 없고 틀리게만 내는 패턴이야. 이걸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이걸 다 쓸 수 없고 개축도 시험에 옳게는 못 내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어쩌고 저쩌고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출제 기술상 옳게는 절대 못 내. 그러니까 항상 얘는 틀리게 내는 식으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증계 재축은요, 기존 건축물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개념인데, 증축, 건축 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를 늘리는 거. 개축은요, 철거의 종전 규모 이하. 재축은 뭐라고요? 멸실의 종전 규모 이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외우셔야 돼. 불안해도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셔야 돼. 왜? 이걸 뒤지게 봐봤자 시험에 안 나온다고. 시험에 나오는 것도 외우기 힘들어 뒤지겠는데 이걸 일 없이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제일 특이한 게 이전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해서 우리 건축이라는 건 5개를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 건축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전도 뭐가 된다? 이게 바로 건축의 일종. 정의 보니까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뭐라 부른다? 이전이라 부른다. 이게 이제 콘크리트 건축물은 생각할 수 없어요.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건물이 이렇게 존재했어. 근데 집안 붕괴 등으로 인해서 건물이 위험해. 그랬을 때 주요 구조부, 내기, 파보, 지주는 건드리지 않고, 내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틀, 주 계단은 건드리지 않고, 이걸 옆으로 질질질 끌고 가는 거, 이게 밧줄 등이면서 끌고 가는 걸, 이걸 뭐라고 한다? 이전. 그래서 목적 건축물에서만 쓰일 수 있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전은 이 자체가 뭐 옛날에 한 15년 전에 해체하지 아니하고를 해체하여 같은 대지를 다른 대지, 이렇게 트릭들을 썼던 사례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이것이 포인트가 되지 않는다. 요즘에는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전 얘기는 어디서 이슈가 되냐면 나중에 세법에서 취득세 이런 얘기를 할 때, 자, 그런 게 나오거든요. 자, 취득세에서 환상이 분분하게 되면은, 자, 표준세율이라고 마이너스 2% 세율을 적용한다. 개지과 이런 거 할 때 어떻다? 이때 중과 기준세율 2%를 적용한다. 이런 얘기할 때 이전이란 말이 중간에 나와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필요한 개념이고 이 자체는 큰 이슈. 최소한 시험용으로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 한 10년 전에 나왔던 패턴들 얘기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건축이란 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까지를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건축. 이런 건축하려면 기본적으로요, 허가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자, 시군 구청장이 주된 허가권자고요. 나중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를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근데 이건 쫓아가시면 안 되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뒤에 나중에 따로 공부할 건데 이건 뒤에 가서 가십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 대상이라고 하는 걸 볼까요? 원래 건축물에 건축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골격이 될 텐데 신고만 해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까요?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이게 뭐냐면은 건축에는 신축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굳이 신고만 해도 다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 조금 뜯어 고칠 때 어떻다? 신고만 해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높이 3m 이하의 증축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신고만 해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해서 상당히 까다로워요. 이게 이 외에도 한 5개인가 4개가 더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이슈가 됐던 건 3가지.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 증계 재축, 그리고 높이 3m 이하의 증축 이런 것도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자, 뒤에서 이제 관련한 문제 나올 텐데 이건 나중에 외우시는 거예요. 한 번에 안 외워져요. 자, 이 파트에서 제일 쉬운 패턴 문제가 건축 신고의 효력이라고 하는 거. 자, 1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어떻다? 신고 효력은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다만 뒤에 사족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는 건축 신고하고 나서 아무 때고 착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내 착공을 해야만이 그 신고의 효력이 인정이 되게 될 것이다. 근데 뒤에 사족이 있죠? 그래서 1년 내는 절대 올케는 출제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 기억 한번 해보실까요? 도시개발법에서 시행자 변경 사유 중에서 실시객 인가 떨어지고 나서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시행자 지정되고 나서 1년 내 인가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근데 문제를 구성할 때 1년 내는 절대 올케 못 내요. 뒤에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사족이 있었으니까 가서 보십시다. 그래서 하도 오래전이라서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시행자의 변경 사유라고 해서 몇 페이지에 가서 확인하면 96페이지 가서 다시 한번 패턴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96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 시행자 변경 사유 중에 2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서 2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년 내 실시객 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다?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설명드렸던 게 2년 내는 항상 옳게 출제해서 답을 뽑아요. 그런데 1년 내는 내 땅은 출제 오류라고 그래서 뒤에 사족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출제를 할 때 말도 안 되게 6개월에서 틀리게 출제하는 패턴. 자, 이것도 똑같은 구조가 되는 거예요. 건축 신고 있고 나서 1년 내 착공하지 않게 되면 그 신고 이력은 없어지게 된다라고 돼 있죠. 근데 뒤에 사족이 있죠. 1년이라고 출제하면 출제 오류야.
뒤에 사족을 써주지 않으면 출제 오류고, 그러니까 얘는 출제하는 기술 자체가 뭐라고 장난친다고요? 6개월 해서 틀리게 뽑아준다고. 다시 외울 때 건축 신고 있고 나서 얼마? 1년 내 착공하지 않게 되면 건축 신고의 효력은 없어지게 된다. 요걸 가지고 틀리게 낼 때 어떻게 한다고요? 6개월 이런 식으로. 6개월은 확실히 틀렸으니까 요건 출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외울 때는 그냥 이게 문장을 다 외우는 게 아니라 건축 신고 있고 나서 얼마? 1년 내에 착공하지 않게 되면 건축 신고 이력은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고 바로 지문 가지고 내용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203페이지 1번 지문부터 보겠습니다. 자, 개축이라고 하는 거. 개축 20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개축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개축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철거의 종전 규모 이하 들어가야 되죠? 근데 멸실 들어가 있죠? 틀렸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축은 옳게 될 수가 없다고. 이제 재축도 옳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개축은 뉘앙스상 철거의 종전 규모 이하. 근데 지문에서는 멸실의 종전 규모 이하니까 이건 틀리게 출제를 한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204페이지에 지문 가볼까요?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인 단층의 건축물의 신축은 신고 대상이다. 라고 해서 오른편 상당히 어려웠어요.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단층. 그러면 연면적이 토탈 얼마? 100제곱미터 이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다? 신고만 해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야. 2번 지문요.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높이를 2m 증축할 경우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해서 아까 높이 3m 이내의 증축은 어떻다?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식의 취지. 3번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오른편. 그리고 4번 1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게 되면 신고 이력은 없어진다. 5번 6개월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게 되면 신고 이력은 없어진다. 틀렸죠? 그래서 답을 뽑은 게 6개월에서 틀리게 뽑았어요. 잘 안 나와. 그리고 지금 신고 대상 잘 안 냅니다. 건축 신고 대상은 잘 내지 않아요. 나와도 답이 안 돼. 너무 많기 때문에. 해서 자, 요 정도. 옆에 관련 기출문제 25회 문제 건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기억번 건축물이 없던 나대지에 새롭게 건축물을 축조하는 거 요건 신축에 해당이 되죠. 건축 일부입니다. 두 번째 기존 5층의 건물을 7층으로 늘리는 거. 자, 높이 층수를 늘리는 건 뭐가 된다? 증축이 되게 됩니다. 디귿번 멸실의 종전 규모 이하. 그럼 이게 뭐가 된다? 재축과 유사한 의미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 자 해체하지 않냐고 같은 데지. 이게 바로 이전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답은 5번 가지고 뽑았던 사례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25회 때 건축의 정의 물어봤는데 좀 유치했던 문제. 보시다시피 건축 파트에서는 출제 변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왜? 뒤에서 허가권자는 뭐냐는데 물어볼 게 많거든요. 해서 건축이란 개념. 해서 대신 건축 신고 1년은 이미 답을 뽑았으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 정도. 바로 이어서 대수선이라는 개념을 보게 될 텐데 어렵습니다. 대수선 종류가 지금 몇 개야? 8개가 나와 있나요? 해서 자, 대수선의 개념은 그런 식이야. 일단은 뼈대를 잡으셔야 돼. 기존 건축물을 겁나 많이 뜯어 고치는 걸 뭐라고 한다? 대수선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 기존 건물을 겁나 많이 뜯어 고치게 되는 거. 이게 뭐란 문제가 되냐면 앞에서 증축과 개축과 재축도 기존 건물을 뜯어 고치거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행위가 증축에 해당되고 대수선에 해당되면 그것은 어떻다? 이것은 자, 증축으로 해석을 한다. 어떤 행위가 개축에도 해당되고 대수선에도 해당되면 그때는 뭐로 해석한다? 개축으로 해석을 한다. 어떤 행위가 재축에도 해당되고 대수선에도 해당되면 어떻다? 이것은 재축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게 될 텐데 하여튼 요즘엔 이것도 잘 안 내. 일단은 대수선의 범주가 겁나 많습니다. 이걸 외워가는 방법 그냥 하면 안 되고요. 내기 바보 지주. 자,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주요 구조부라는 개념과 같이 연계해서 해석을 해 보셔야 돼. 해서 자 가볼까요? 해서 보니까 내력벽이라는 거 나와 있죠. 기둥이라고 하는 거, 바닥이라고 하는 거, 보라고 하는 거, 지붕틀, 주 계단까지. 앞에서 공부했던 주요 구조부라고 하는 것, 주요 구조부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주요 구조부를 뜯어 고치게 되면 그걸 뭐라 정의한다?
대수선이라고 정의를 한다. 해서 자, 주요 구조부에서 내력벽을 증설하는 거, 해체하는 거, 규모를 불문하고 다 이것은 대수선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한편 내력벽을 수선 변경한다라고 하면 규모 얼마 30 이상이 됐을 때 어떻다? 대수선. 그러니까 논리를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들어갔을 때 증설이나 해체는 규모 제한이 없고요. 수선이나 변경은 어떻다? 대규모다. 이런 의미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는 다 3시리즈야. 그래서 숫자가 있다면 다 3시리즈입니다. 30제곱미터 3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기둥을 증설 해체할 때 이거 기둥 개수 무관하고요. 수선 변경할 때는 얼마? 3개 이상 해서 숫자가 들어가면 얼마? 33 이렇게 갑니다. 별로 안 중요하니까 흘려서 보셔야 돼. 그 다음에 방화벽,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는 바닥을 뜯어 고치고 등등등 하는 것도 대수선이라고 해서 내 멋대로 할 수가 없다. 건축주라도 못합니다. 허가받거나 일정한 경우 신고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볼을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거 해서 구조를 보셔야 돼. 증설이나 해체는 숫자 제한이 없고 수선이나 변경은 일정한 숫자 제한이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지붕틀을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거, 주 계단을 증설, 해체하거나 계단은 세기가 애매한가 봐요. 그래서 수선, 변경하는 거, 대수선. 그 정도까지 일단은 6개를 세팅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전체를 묶어서 외우는 거야. 증설, 해체는 숫자 제한 없고요. 수선, 변경은 일정한 숫자 제한이 있게 된다. 그 기준점은 내기, 바보, 지주라고 하는 거. 내기, 바보, 지주. 내력뼈, 기둥, 바닥포, 지붕틀, 주, 계단. 해서 이걸 세트로 외우셔야 돼. 아까 우리 공부했던 주요 구조 뭐가 있었어? 내기, 바보, 지주라고 하는 것. 내기, 바보, 지주라고 하는 것과 연계해서 기억을 해 주실 것.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가게 됩니다.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세팅을 잡아주세요. 내기, 바보, 지주라고 하는 거 해서 다시요. 내기, 바보, 지주만 세팅을 확실히 잡아놓으면 증설, 해체는 숫자 제한은 없고 수선, 변경은 일정한 경우에 숫자 제한이 있고 그 숫자는 3이다 라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이런 게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자 보면은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도 어떻다? 대수선. 그래서 자 우리 주 계단은 뭐고 피난 계단은 뭐고 특별 피난 계단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주 계단이라고 하는 것, 주 계단이라는 것은 메인 통로입니다. 건물에 있으면 메인 통로를 가리켜서 주 계단. 나머지를 뭐라 부른다? 피난 계단 또는 특별 피난 계단.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면은 주 계단을 손대게 되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허가, 일정한 경우 신고라는 식으로 규제를 하겠다. 근데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을 손대게 되면 역시 사람 다치기는 마찬가지야. 계단 잘못 건드리면 사람 크게 다치거든. 그래서 대수선이라는 개념으로 일정한 규제를 하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을 하고 답을 구성을 했었고 출제 의도라는 것은 우리 수험생들이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6개는 줄줄 외울 거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약간 어려운 것이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도 다 대수선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 이렇게 요걸 물어봤던 케이스.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다세주택의 경계벽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 듣고 버릴 거야. 다가구 다세의 경계벽을 손본다. 두 집을 중간을 트고 한 집으로 사는 모습. 이걸 다가구 다세대 경계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에 보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자, 형편 되시는 분이 집 두 채를 70평짜리 사가지고 중간을 터가지고 140평으로 썼던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소위 법적인 규제는 아니었는데 그 아줌마 사건 이후로 이게 경계벽을 증설해서 수선 변경하는 것도 대수선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 증설해체, 수선 변경. 별 쟁점 안 돼요. 새롭게 들어온 항목이고 해서 전에 이제 미관지고 이런 얘기 있었는데 법이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행법에서는 뭐 이렇게 8개가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간단한 거는 똑바로 하십시다. 나머지 7번, 8번은 길고 복잡해서 어려우니까 최소한 내기, 바보, 지주, 증설, 해체, 일정 규모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대수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수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인데 우리 법에서는 신고 대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자,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은 신고만 해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3층 미만이고 200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그래서 어떤 건물이 3층 미만, 200 미만 소규모 건축물이다. 이걸 내기 바보 지주등을 건드리거나 말거나 이건 몇 사람 안 죽으니까 이때는 자 신고로서 가능하다. 이런 논리 구조입니다. 그리고 작년 시험 문제 이슈가 됐던 게 자, 재작년인가 수선 나와 있죠. 수선하는 것은 어떻다? 신고만 해도 된다라고 해서 자 이게 이제 이슈가 됐다고.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에서 뭘 내냐면 자 법에서는 지금 신고 대상을 규정을 해놓고 있잖아요. 신고 대상을 내는 게 아니라 허가 대상을 물어본다고. 자 다시 법이 나오면 아까 제풀 시설실 뭐 이런 거 할 때 항상 예외를 가지고 문제 구성을 하듯이 이 부분은 허가와 신고를 비교해 봐야 돼. 그래서 뭐라고요? 자 지금 대수선의 정의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자 지금 수선하는 것은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허가를 받을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증설, 해체, 변경은 어떻게 해라? 자, 허가를 받아야 된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 수선하는 거 법에서 수선하는 것은 어떻다? 신고하면 할 수 있다. 그러면 대응해서 증설이라든가 해체라든가 또는 뭐라고요? 변경이라고 하는 것, 증설, 해체,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외우시는 거라고 해서 자 어려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수선은 모두 공통적인 요소가 뭐가 된다? 신고 대상이다. 그러면 거꾸로 항상 문제를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무식하게 그대로 내지 않아. 항상 비교해서 출제하기 때문에 자 다른 건 몰라도 숫자 몰라도 좋으니까 증설, 해체, 변경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 수선은 어떻다?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니까 증설, 해체, 변경은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걸 미리 외우고 들어가시라고. 이게 시험에 나왔으니까. 또 나올까? 또 나오다 어차피 틀려. 사람들이 감 자체를 못 잡아. 이게 법조무 시험 문제를 내는 거 보면 진짜 난이도 있게 분석을 해서 내기 때문에 아까 우리 보셨잖아요. 다중이용 건축물 관련해서 약간씩 번갈아가면서 출제했던 그런 기술들.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증설, 해체, 변경은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시 대수선 중에서 증설, 해체, 변경은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라. 이게 뭔 얘기 하려고 하냐면 이걸 외우느니 증설, 해체, 변경은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외우기가 빠르다고.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신고 대상을 다 외우고 할 것 같으면 다 외울 것 같으면 알아서 외우는 거야. 근데 왜 개수가 많잖아. 그래서 시험 문제 법에서는 신고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걸 거꾸로 분석을 하면 허가 대상이라는 게 뭐가 된다? 증설, 해체, 변경은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외우셔야 된다고 바로 지문 가지고 분석합니다. 교재 205페이지 첫 번째 박스 핵심 지문. 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벽 면적이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좀 어려웠죠. 자, 패턴 문제가 아니라 지식을 묻는 거야. 아까 내력벽은 자 수선 변경할 때 얼마? 30 이상이 됐을 때 내력벽을 수선할 때 그 면적이 얼마? 30 수선 변경할 30 이상이 되면 어떻다? 대수선으로 정의를 하게 된다. 이 얘기였어요. 내력벽 나와 있고요. 증설, 해체는 숫자제는 없었고 수선이나 변경할 때는 그 규모 얼마? 30 이상이 되면 어떻다? 대수선.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지식을 물었던 어려웠던 지문. 2번 주 계단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계 재축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떻다? 대수선에 해당한다. 이건 알 수 있겠죠? 내기, 바보, 지주 세트 잡았잖아요. 아니 그 1번 지문은 상당히 숫자까지 물어봤으니까 까다롭고 내기, 바보, 지주 자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등 어떻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라? 증계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허가자 요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해서 하여튼 몇 번 나중에 반복하십시다. 자 206페이지 가서 관련 기출문제 거기 핵심 지문 생략 자 핵심 지문 보고 가겠습니다. 교재 206페이지
연면적이 18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이게 3층 미만이고 200 미만인 예시값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떻다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요건 이제 그렇다 치고 옆에 29회 때 문제 요게 이제 29회 때 문제 오타가 하나 있는데 일단 요건 정확히 잡아내야 돼요. 자, 건축법령상 건축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건 뭐라는 거야? 허가 대상을 고르시오. 즉 신고 대상이 아닌 걸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는 자, 다음의 경우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문제가 어려워요. 여기서 뭘 물어본다고? 허가 대상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거기 보니까 1번이라고 하는 거 증설 나와 있죠? 숫자 보지 말고 증설 나와 있죠? 이게 허가 대상이라고요. 아까 증설해체 변경은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하나 숫자 보면서 수석하지 말고 증설해체 변경은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바로 치고 들어가셔야 돼. 증설해체 변경은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신고 대상을 다 외우는 것보다 증설해체 변경은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더 빠르다고. 그래서 다시 증설 해체 변경은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보셨고 나머지 쫓아가시면 안 돼. 증설 해체 변경은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자 잠시 끊었다가 용도 변경부터 이어서 가겠습니다. 얘기 많기 때문에.